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경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주제는 미국에서의 스타트업 투자 관련된 어, 방법들,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지금 LA 총영사관의 스타트업 자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창업 법무 분야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뭐 오늘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스타트업을 실제로 창업을 해보셨거나 뭐 꼭 내가 창업하지 않더라도 그 팀의 구성원으로서 뭐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스타트업 그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스타트업에서 투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투자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자면요. 일단 스타트업이라는 말 자체가 신생 기업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뭐 어느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신생 기업이 어, 창업 초기부터 갑자기 많은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사업 초기에는 계속해서 뭐 R&D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이 들어갈 곳은 많고, 또 인건비를 감당할 수준의 충분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수익으로서 모든 오퍼레이팅이나 R&D 코스트를 커버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업을 바로 일찍 공개를 해가지고 뭐 주식을 공개적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라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고요. IPO라는 것은 까다로운 상장 심사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길고 훨씬 더 어려운 절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오늘날에는 이제 뭐 8, 90년대만 해도 창업자들이 그냥 십시일반 해가지고 뭐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죠. 그게 그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외부의 VC,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엔젤 투자자 등을 통해서 좀 큰 규모의 투자 금액을 받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를 받는 것이 어려울까? 뭐 당연히 돈을 빌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일단 첫 번째,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사실 망한다라는 사실을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분들은 뭐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소중한 돈을 거의 90%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망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까다롭고 깐깐하게 심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곳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 사듯이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그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투자하는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스타트업 그 종사자들, 뭐 파운더들, 창업자들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싶어 할 거고요.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그들보다는 좀 낮게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사실 투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려운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창업해서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 혹은 뭐 미국에서 창업을 하셨지만 이제 뭐 미국에서는 그냥 인플로이로만 계시다가 처음 창업을 해보시는 분들, 이렇게 처음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에서의 VC들의 스타트업 투자 관행에 대해서 또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미국 VC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의 스타트업 기업 문화에 대해서 또 익숙하지 않아서 서로 간에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투자의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채권적인 투자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캐피탈에 내가 직접 투자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적 투자에는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지 뭐 교환 사채라든지 그리고 오늘 좀 자세하게 다룰 컨버러블 노트 뭐 전환 약속 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고 실제로 그 돈을 갚던지 아니면 그 돈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채권적인 투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본적인 투자에는 뭐 쉽게 설명해서 회사 회사 입장에서 돈을 받아서 그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오늘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알아볼 건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 그러니까 채권적인 부분이냐 자본적인 투자 부분이냐에 대해서 일단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 그리고 좀 많이 들어보실 부분은 전환 약속음, 컨버러블 노트예요. 뭐 정식 명칭은 컨버러블 프라미서리 노트이고요. 줄여서 컨버러블 노트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전환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약속한 어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어음이라는 거는 요새 이제 어음을 많이 사용하진 않죠. 사용하진 않지만 어음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어음 발행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되겠죠. 그 어음 발행인이 발행한 어음을 소지자가 만기일에 가서 그 어음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어음에 그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이 어음 소지자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기재된 금액을 그냥 돈으로 캐시로 줘야 되는 거면 그냥 어음이겠죠. 근데 이 전환 약속 어음이라는 거는 캐시 대신에 다시 말해서 다른 방식으로 주식 같은 방식으로 어 캐시 대신에 이거를 상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뭐 그 원금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이자가 붙었을 텐데 그 금액을 캐시로 상환을 해도 되지만 이걸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캐시 대신에 이거를 너네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줘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환이 약속되어 있는 어음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환 약속 어음이 상당 기간 동안 이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는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어음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당장 내가 10만 불을 빌리는데 이 10만 불을 나중에 갚을 때 10만 불 플러스 이자를 갚던지 아니면 갚는 시점에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해서 주식으로 전환해 줄게라고만 약속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단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뭐 100만 불이야, 200만 불이야 이거를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10만 불을 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 평가를 건너뛰고 바로 캐피털, 그러니까 큰 자본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굉장히 이제 빠르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판매할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만약 10만 불을 투자해주면 우리 회사의 주식의 몇 퍼센트를 줄게라는 계산을 하려면 우리 회사의 가치가 일단 먼저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회사의 가치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게 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회계사, 뭐 회계사의 비용이나 그거를 또 계약서를 검토하는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코스트가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굉장히 극초기 기업인데 그런 밸류에이션 때문에 수천 불, 수만 불의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환 약속 어음이라는 방식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환 약속어음에는 보통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원금 및 이자겠죠. 일단 얼마를 빌려주는 거고, 이자는 연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그리고 당연히 돈을 빌려줄 때는 만기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기일을 설정을 해놓고 그 만기일이 됐을 때 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하든지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컨버전에 대한 주식 전환에 대한 부분이 이 컨버터블 프로미서리 노트 계약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은 만기일이 됐을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만기일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어떤 특정 금액 이상, 뭐 아니면 특정 조건 이상의 에쿼리,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 라운드, 파이낸싱 라운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후속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내 것도 같이 그때 맞춰서 주식으로 전환해줘라고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전환의 그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규정을 하는 편이고요. 전환 방식, 뭐 이거는 뭐 이 투자자가 어떤 언제까지 이 컨버러블 노트를 회사에 전달을 해서 주식으로 받아갈 것인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근래 이제 한 10년 안쪽으로 요새 이제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 관행은 사실 컨버러블 노트에서 세이프로 많이 바뀌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이제 세이프 방식으로 투자를 받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세이프가 그 약자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미래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간단한 계약,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잘 아시는 Y 컴비네이터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2013년, 약 10년 정도 전이죠. 2013년에 처음 도입된 방식인데요. 정말 미니멀한 텀만 합의를 하고 바로 투자금을 쏴줍니다. 그 미니멀한 텀이란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너의 회사에 뭐 10만 불을 넣을 건데 이 10만 불을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계산할지 아주 간단한 그 계산을 할 방식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바로 투자금을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20만 불을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100만 불짜리 회사니까 10%의 지분을 가져가겠다. 이런 계산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산하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어차피 그 밸류에이션 가격을 쓸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에쿼리 파이낸싱 라운드에 갔을 때 그때 계산되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을 세이프 투자 금액을 다시 칼큘레이션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장점은 뭐냐? 뭐 컨버러블 노트랑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간단한 계약만 사인해서 10만 불이든 20만 불이든 받으면 되기 때문에 뭐 CPA 도움이 크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리포트 자체가 필요 없어요. 회사의 가치 평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뭐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직접 그 계약서를 다 작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투자 계약서 수십 페이지짜리 투자 계약서를 검토받는 것보다 보통 이제 세이프 계약은 한 5장에서 6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말은 심플이지만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복잡한 개념일 수는 있어요. 계약서 자체는. 하지만 이제 이거를 굉장히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포맷이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계약서도 단순해지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이프가 그러면 컨버러블 노트 아까 말씀드린 전환 약속 어음과의 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더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컨버러블 노트만 하더라도 일단 부채거든요.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고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세이프는 론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 발생도 없고요. 별도의 만기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기일이 없다는 거는 이 돈을 내가 영원히 가져도 상관없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주식을 전환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세이프 투자자들은 본인이 돈은 투자를 했지만 주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채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갚으라는
요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넘겨주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럼 세이프 투자자들은 어떤 내가 세이프를 투자하겠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조만간 뭐 몇 년 안에 후속 투자들을 받을 거고 그때 파이낸싱 라운드에 들어가면 아 내가 투자한 금액이 실제로 주식으로 전환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 결국에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밸류에이션 캡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이 있습니다. 조금 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 캡이란 거는 지금 내가 세이프로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한 회사의 가치, 이 나중에 다음 라운드에서 이 회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적어도 나한테는 이 밸류에이션 이상으로는 평가하지 마라는 거를 미리 합의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회사의 가치를 한 나중에 뭐 한 100만 불짜리 회사가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밸류에이션 캡을 50만 불이라고 정해놓고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후속 투자자들은 나중에 투자 뭐 시리즈 뭐 시드 라운드에서 이 회사의 가치를 100만 불로 평가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나는 이 후속 투자자들보다 절반의 가격으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미리 캡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후속 투자자들이 100만 불로 계산된 그 주식수를 가져갈 때 나는 50만 불로 계산된 주식수를 가져가시게 돼요. 다시 말해서 후속 투자자들보다 2배 많은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밸류에이션 캡을 낮게 잡으면 잡을수록 유리한 거죠. 나중에 더 많은 주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라운드에서 후속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는 그 주식 취득가에서 일정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적용을 해서 나는 주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후속 투자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1불로 사는 걸로 뭐 투자 계약을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예전에 세이프 계약서에서 20% 할인율을 미리 계산을 뭐 합의를 해놨다면 나는 주당 0.8불에 계산된 주식수로 전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겠지만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은 더 많은 주식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 세이프 방식이 굉장히 그 스타트업들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새는 많이 이제 이 세이프 쪽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이프 방식도 결국에는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뭐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세이프는 지금 당장 주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은 들어오는데 이 돈이 말 그대로 그냥 내 걸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지금 당장 내가 주식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지분율은 희석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돈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돈을 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세이프로 투자받았던 투자 금액들이 한 번에 다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만약 너무 많은 세이프 투자 금액을 그때까지 받았다. 그리고 너무 좀 유리한 조건으로 뭐 할인율도 막 50%, 60% 하고 밸류에이션 캡도 이 회사의 실제 가치의 뭐 절반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캡을 제한해가지고 엄청 많은 세이프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세이프가 한 번에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 이 창업자들의 지분이 굉장히 심하게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 번에 막 4, 50%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창업자들이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많이 상실된다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 그런 거를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처음부터 캡 테이블이든 이제 이런 회사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미리 스트럭처를 잘 만들어 놓고 세이프가 들어올 때마다 이 세이프가 나중에 전환이 됐을 때 이 정도 주식수로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해 두셔서 적절한 세이프 투자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세이프 방식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이프는 내가 돈은 넣었지만
주식도 없고요. 그렇다고 채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어떤 언스테이블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선호하지 않는 거죠. 그런 투자자들은 아예 전환 약속금 방식으로만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다음 라운드에서 에쿼리로 들어갈 때 실제로 이제 우선주 발행에 들어갈 때만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어, 뭐 본의 아니게 이 세이프 방식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서 몇몇 투자자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결국에는 회사를 투자를 받고 나중에 주식을 발행해 줄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회사의 가치입니다. 회사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야 투자자들의 그 지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 어려운 문제를 뒤로 미룬다는 거는 결국엔 양날의 검이겠죠.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잠깐 뒤로 미룬 것뿐일 뿐 지금 당장은 뭐 투자를 빨리 받고 돈이 빨리 들어오니까 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걸 너무 그 뒤에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투자금에 매몰돼서 이제 거기에만 빠지게 되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슈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제 그 초기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요새 이제 이 세이프 방식으로 투자를 받게 되고요. VC 분들 역시 과거에는 이 세이프가 도입되기 전에는 뭐 컨버러블 노트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이른 시점부터 그 에쿼리 투자 방식, 그 우선주 투자 방식을 진행을 하셨다면 요새는 초기, 뭐 프리시드 단계는 거의 대부분 세이프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관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유사한데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약속어음은 debt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지만 세이프 방식은 부채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채가 아닌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전환약속어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자가 발생을 하고 만기일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이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발생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10만 불을 투자받았지만 5년 뒤, 10년 뒤까지 이게 만약 주식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해도 그 10만 불의 이자가 절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어쨌든 10년 뒤라고 해도 10만 불 그대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만약 이 회사가 주식 전환 이벤트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영원히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회사가 청산을 하든 뭐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 컨버러블 노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각 주의 이제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그 한국에도 그런 그 대부업법이 있듯이 뭐 최고 이율,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이율 같은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앞에 두 가지 방식이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베리 얼리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프리시드 단계, 시드 라운드보다도 더 앞선 단계, 이제 막 회사가 막 설립돼서 막 이제 막 팀을 만들고 이제 막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고 있을 그럴 스테이지에 좀 적합한 어떤 투자 방식이라면 조금 더 이제 회사가 좀 성숙하고 회사가 조금 더 성장을 한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실제로 주식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에쿼리 인베스트먼트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프리퍼 스탁이라는 말은 아마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우선주라고 하겠고요.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를 합니다. 어떤 측면이냐? 청산을 할 때, 그러니까 회사가 청산됐을 때 청산 재산에 대해서 먼저 분배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주식, 그러니까 커먼 스탁과는 차별화되는 우선적인 주식으로 본인들은 이제 투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창업자들은 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 커먼 스탁을 처음에 이제 발행을 받으시게 되고요. 보통주죠.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프리퍼럴 쉐어홀더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프리퍼럴 쉐어홀더들이 우선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회사가 잘못됐을 때 뭐 자녀 재산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그러니까 커먼 스탁홀더들, 이제 보통 주주들은, 창업자들은 뭐 이 회사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거죠. 이제 그거를 실제로 투자자들도 요구를 하는 거고요. 자기네들은 그 창업자들은 이 회사의 운명과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거고, 이 FI들, 재무적인 투자자들은 나는 어쨌든 돈을 넣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 회사가 잘 안 되더라도 일단 너네 창업자들보다는 우선적으로 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리퍼럴 스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리퍼드라는 말이 결국에는 먼저 가져간다는 거지 뭐 일반적으로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먼저 가져가는 만큼 뒤에서는 이제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는 의미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저희가 컨버러블 노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이프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마지막으로 이 에쿼리 방식으로 우선주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지금 막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신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미나를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요하게 고려하실 요소는 결국에는 뭐 투자자를 잘 만나고 투자자와 얘기가 잘 되는 것이 뭐 기본이고요. 그거는 기본적이고,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거를 준비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뭐 그거와 수반되는 뭐 CPA 비용, 변호사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까 왜 이렇게 스타트업 투자가 어렵냐?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투자자들 역시 내 돈이 뭐 10만 불, 20만 불 들어간 회사에서 CPA 비용, 뭐 리걸 피로 3만 불, 4만 불 쓰겠다라고 하면 사실 좋을 게 없잖아요.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연구개발비로 쓰고 좋은 인재를 유치하는데 인건비로 써도 모자랄 판에 불필요한 행정적인 비용, 뭐 아니면 전문가를 위한 비용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거를 과연 막 복잡하게 이 뭐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아주 초기 기업들이 우선주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뭐 수십 장짜리 우선주 계약서에 그 우선주주가 가지는 뭐 권리와 뭐 회사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거를 수정하고 변호사가 검토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효과적이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걸 건너뛰고 빨리 돈을 투자를 해줄 테니 그 돈을 가지고 빨리 너네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을 해서 빨리 시장에 내보내라.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 과정을 건너뛰고 빨리 투자금을 정말 필요한 데에다 써라 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엔 이 회사가 좀 잘 되면 나중에 후속 투자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 후속 투자가 들어올 때 그때 그때는 이제 정말 좀 큰 규모의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때는 적절하게 이제 리걸 피든 뭐 CPA 비용이든 쓰면 되고, 그때 가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내가 지금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적절한 가치로의 주식 전환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날의 스타트업 투자 관행들이 이제 얼리 스테이지, 굉장히 이제 초기 기업들에 국한해서 봤을 때는 세이프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거고, 뭐 그 전에는 이제 세이프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컨버러블 노트와 같은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돼 왔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역시 뭐 단점이 없진 않죠. 분명한 한계는 있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세이프를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에쿼리 라운드에 가면 그때 가서 주식을 전환한다. 뭐 컨버러블 노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 넥스트 라운드에 대해서 도대체 넥스트 라운드, 넥스트 에쿼리 라운드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으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약서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좋은 거고요.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계약서의 모든 그 조건들을 다 기재하는 것이 또 어렵기 때문에 어떤 관행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주식 전환, 그러니까 인베스터들 입장에선 주식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프가 아까 그 Y 컴비네이터에서 약 2013년도에 처음 이제 소개가 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올해로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오래된 아주 오래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또 상당수의 투자자들이나 뭐 변호사들 역시 이 세이프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만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 분들은 훨씬 익숙하시겠지만 그게 아닌 변호사나 뭐 CPA 분들 중에는 세이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실제로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해야 되고 투자자를 만났을 때 그 투자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에쿼리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이프를 먼저 얘기했을 때 저쪽 투자자가 세이프가 도대체 뭔데?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설명하고 설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10년 정도 그 역사가 짧은 방식이다 보니까 이 계약과 관련된 어떤 분쟁, 법적인 분쟁의 건수도 많진 않겠죠. 그러다 이 결국에는 또 미국과 같은 판례법 국가에서는 선행 판례들, 그러니까 법원의 선례들이 그걸 그 해석 예를 가지고 이제 뭐 변호사들이 또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법원 선례들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면 이제 세이프 계약서는 있지만 이 계약서의 어떤 특정 조항에 대해서 애매한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인베스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스타트업에게 회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분쟁들이 발생할 여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쿼리 투자 방식은 그러니까 우선주를 실제로 주고 사고 파는 그 투자 방식은 뭐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뭐 진행되어 온 방식이고 일단 수십 년간 그와 관련된 많은 분쟁들이 있었고 법원에 많은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그런 선례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내기가 쉬운데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해석 예라든지 뭐 그런 유권 해석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한계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혹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눈 내용들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뭐 채팅창이나 아니면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제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스타트업 입장도 있을 거고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이 있으니 서로 입장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듣다 보면 세이프는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는데 어,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의 한 90%가 망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또 선호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좀 선호하는 형태하고 네. 좀 기업들이 선호하는 형태가 차이가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당연히 세이프 방식이고요. 그게 가능만 하다면.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이프 방식이 좀 언스테이블한 방식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90%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망한다는 사실은 세이프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쿼리로 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뭐 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뭐 우선주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몇 년 뒤에 망하면 어차피 아무리 내가 뭐 우선적인 청산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한 회사의 자녀 재산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회수를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내가 투자를 한 비용을 가지고 이 투자하는 그 거래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이 과연 이 회사의 지금 그 단계에 적절하느냐, 한가를 평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팀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아직 뭐 매출도 하나도 없고 뭐 투자금도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 내외 아주 적은 금액으로 그냥 아주 초기 시드머니를 투자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 에쿼리 투자를 하겠다라고 수십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쓰고 그거를 검토하는 변호사 비용으로 몇만 불을 쓰고 10만 불 투자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3만 불, 4만 불 쓰는 것이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어차피 이 회사가 뭐 세이프로 받나 외거리로 받나 망하면은 내가 돈 회수하지 못할 건 뻔한데 차라리 그럴 거면 10만 불 투자해서 세이프 계약서 쓰면 뭐 돈 들어갈 거 하나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 10만 불을 전부 다 너네가 빨리 서비스 개발 비용에 써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인베스터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시는 투자자일수록 어차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다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굉장히 초기 기업에 투자하면서 나는 내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우선주 계약서를 쓰고 우선주주로서의 권리를 전부 다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규모가 있는 VC들 그리고 조금 규모가 이제 있는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 금액이 뭐 이제 몇 밀리언 단위로 넘어가면 사실 그때는 좀 다른 얘기죠. 이거는 뭐 1밀리언, 2밀리언 투자해서 거기서 제대로 계약서 쓰고 제대로 권리관계 규정하는데 몇만 불의 돈을 쓰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소비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너네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세이프로 투자를 받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에쿼티 라운드로 넘어가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투자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초기 기업이 자기네들 에쿼리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뭐 너네 회사 단계가 에쿼리 투자를 받을 만한 뭐 그 스테이지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다. 그냥 세이프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선호하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연히 그 에쿼리 투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세이프 방식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지금 칼텍에서 스타트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지금 아직 이제 제가 하는 거는 학교 밖으로 나가지는 않아서 제가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를 받을 때 이제 얼리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 컨버러블 노트를 제안을 하게 됐을 때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본 세이프 측면, 세이프가 이제 그런 이제 파운더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하는 게 요즘 좀 관행에서 좀 괜찮은지 그리고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세이프도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뭐 밸류에이션 캡이나 그런 디스카운트 레이트 같은 걸 좀 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결국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좀 하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좀 네.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역으로 제한하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일반적인 관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게 네, 그건 투자자 입장에서 컨버러블 노트를 처음에 제안하셨을 때의 어떤 뭐 이유나 목적이 있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이프 방식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거나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신 상태에서 컨버러블 노트를 제안을 하셨다면 이제 역으로 오히려 이런 세이프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제안을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분들이 세이프 방식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뭐 본인들이 어쨌든 상환,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명확하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렇게 역으로 제안을 하더라도 뭐 나는 뭐 컨버러블 노트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 뭐 세이프 방식은 어떠신가요?라고 뭐 한 거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감히 세이프를 제안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러실 것 같진 않아요. 뭐 요새 투자자분들이. 예.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캡이라는 것도 결국 사실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슈는 많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뭐 한 적게는 5에서 10%, 많게는 한 20에서 25% 정도 할인율을 세팅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먼저 투자했으니까 한 2, 30% 할인해 줄게.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수준의 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캡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시드 라운드, 에쿼리 라운드 들어갔을 때 이 정도 밸류는 받아야지라고 하는 대략적인 금액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걸 정말로 뭐 CPA를 통해서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리포트를 받아서 우리 회사의 뭐 자산과 부채를 계산을 해가지고 미래의 퓨처 캐시플로우를 계산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올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캡을 제한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 밸류에이션을 러프한 밸류에이션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인가는 사실은 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앞서 나간 경쟁사들, 뭐 먼저 진행한 경쟁사들이 그 목표한 그 라운드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받는지 그 회사들이 뭐 시드 라운드, 뭐 프리 A 라운드, A 라운드에 갔을 때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지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뭐 적어도 뭐 10 밀리언 정도 밸류에이션은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뭐 이제 투자자랑 협상할 때는 뭐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보다 조금 더 뭐 높여서 뭐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캡을 서로 협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당연히 창업자의 몫이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인베스터들이 봤을 때 이건 뭐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 너무 부풀려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뭐 역으로 제안이 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하자라고 협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좀 답변이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예, 네네. 혹시 그냥 추가 질문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그 아까 예로 드신 금액들이 어떤 10만 불 뭐 약간 이런 금액들이었는데 혹시 이 뭐 얼리 스테이지나 아니면 나중에 이퀄티 인베스트를 가르는 기준이 금액적인 면이 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뭐 밀리언 수준의 단위가 필요한데 거기서 세이프나 그런 컨버러블 노트를 하기는 좀 힘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스테이지에 따라 정해지는 건지? 음,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프리시드 라운드에서 그 레이즈 금액이 밀리언 단위를 넘어가는 거는 일단은 많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예 라운드를 스테이지를 건너뛴다고 보셔야죠. 처음부터 일단은 만약 프리시드 라운드인데 밀리언 단위의 투자 금액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리시드 라운드를 이미 건너뛰고 뭐 시드 또는 프리 A 라운드 스테이지로 가셨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단계를 뭐 프리시드, 시드, 프리 A, A 이렇게 순서대로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회사가 뭐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팀 멤버 너무 좋고 이미 그 구상한 거에 대해서 서비스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됐고 하면 그냥 바로 뭐 시드 라운드 혹은 프리 A 라운드로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라운드로 가셨을 때는 사실은 세이프 방식 혹은 컨버러블 노트 방식으로 투자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해진 건 없어요. 뭐 세이프는 무조건 뭐 몇십만 불 이하는 세이프고 뭐 몇십만 불 이상은 세이프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세이프로도 얼마든지 뭐 100만 불, 200만 불 세이프 투자 받으실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적어도 그거보다 이제 훨씬 몇 배 이상 돼야 되니까 이제 금액이 아무래도 높아지면 라운드가 이제 그러니까 좀 더 뒤에 후속 라운드라고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들 자체도 규모가 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세이프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좀 규모가 작은 중소 VC들이거나 아니면 뭐 개인 엔젤 인베스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몇만 불, 뭐 10만, 1, 20만 불 모아가지고 수백만 불의 세이프 금액을 만들려면 투자자를 너무 많이 모으셔야 되니까 아예 뭐 처음부터 몇백만 불 단위의 투자를 유치를 하신다고 하면 아예 그냥 큰 VC와 컨택해서 이제 그런 큰 VC들은 사실은 뭐 본인들이 몇백만 불씩 투자하는데 세이프 방식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진 않죠. 예,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요소가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질문을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가면 세이프로 투자를 했을 때 창업자가 갑자기 나가거나 뭐 원래 계획했던 비즈니스 모델과 큰 변화가 있을 때 투자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왜냐하면 주식도 없는 상황에서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보호받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세이프로 투자를 했지만 아직 나는 주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되는 이벤트가 있었으면 내가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텐데 아직 그 주식 전환 이벤트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주식이 없기 때문에 주주도 아니죠. 그럼 주주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회사의 뭐 주총에서 내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중요한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투자한 회사가 뭐 나는 이 회사가 뭐 NFT를 한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있는 게 기본적이고요. 이거를 약간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세이프와 동시에 사이드 레터를 같이 어떤 별도의 레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인을 받아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 레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너네가 뭐 우리랑 이렇게 약속한 사업이나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뭐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와 갑자기 뭐 동떨어지는 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회사의 의사결정인 거죠. 아주 중대한 회사의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거나, 창업자 중에 핵심 멤버가 빠지는 경우에도 우리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세이프 투자한 거를 뭐 취소하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등의 제한 조건들을 별도로 합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 바이 투자자고, 그런 사이드 레터를 별도로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내가 이 회사에 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투자금을 하면서 정말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 내가 딱 생각하고 있는 그 비전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별도의 사이드 레터를 요구하시는 것이 뭐 좋은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뭐 오늘 그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시거나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질문하지 못하셨던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 위에 이제 제 이메일 주소도 있고요. 아니면은 총영사관을 통해서 뭐 법률자문 신청을 하셔가지고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